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의 단위의 정렬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네, 단위의 정렬. 네, 이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이 단위가 네네. 뜻이 있는 거죠? 그 단위가 그 일반적으로 한 개, 두 개 할 때 쓰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수량의 기준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할까요? 예,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미리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왜 우리가 기계를 하나 생각을 하면 그 수많은 그 부속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부품들이. 그렇죠. 그 부품의 하나를 네,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이 단위화되는 맞습니다. 것에 대한 어떤 고발 이런 거라고 보면 네네. 되겠고요. 이 네.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는 마스모토 세이추오와 더불어서 일본 사회파 미스터리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네. 이분이 이 10년 이상 호텔에서 근무한 분이라 그런지 작품에 호텔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 네. 그래요? 이 작품도 배경이 호텔입니다. 아 그건 전혀 몰랐네요. 네네. 네. 저희 채널에서 이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의 인간의 증명 그리고 청춘의 증명을 이미 다뤘습니다. 네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의 정렬 1973 년작인데요.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하겠습니다. 북텔러 스칼렛 시작하시죠. 네. 여기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어느 호텔의 식당이에요. 식당 과장과 웨이터장이 내일 식당에서 일할 근무 인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내일은 몇 사람 나오지? 토요일 일찍 직원이 퇴근할 때쯤 식당 과장 오노가 웨이터장인 마스바라 이사모에게 물었다. 저 오늘 밤부터 새벽에 3명 그리고 오전에 4명씩 출근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이 오늘 밤 숙박 손님이 많을 텐데 그 정도의 인원으로 괜찮을지 모르겠구만. 오노는 다소 불안한 얼굴이 되었다. 투숙객 수에 비례해서 아침 식사를 하는 손님 수도 느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저 괜찮을 겁니다. 요식협회에서 직원 몇 사람이 더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 내일은 나도 쉬는 날이라서 자네가 좀 잘 알아서 해줘야 되겠네. 오노는 그제 안심이라는 듯 찌푸렸던 이맛살을 펴고 마스바라에게 몇 번이고 당부를 했다.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무심코 듣고 있던 사람이 다음 대기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 스네미 쇼지다.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쓸쓸함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과장은 어느 누가 출근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몇 사람 나오느냐 하고 물을 뿐이다.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종업원의 인원수일 뿐 개개인은 아닌 것이다. 스네미를 비롯해서 식당 종업원들은 특정 개인으로서의 능력과 개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인간으로도 대체 가능한 노동력의 단위로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스네미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채워 넣는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결근자와 비번이 많을 때는 그처럼 사람 수를 조정하고 있었다. 스네미 쇼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 내가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쩔쩔매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다. 라고 그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주어진 그의 역할이란 고작 해야 기업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아니, 톱니바퀴라면 그래도 나았다. 하나나 둘쯤 빠졌다고 해도 전체적인 움직임에 조금의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 나사나 핀 같은 존재였다. 하다못해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이름으로라도 상사에게 불리고 싶다고 하는 것이 스네미의 작은 소망이자 꿈이었다. 시부야 프라자 호텔은 지상 52층, 객실 2000실의 초고층 호텔로 도쿄 서부의 노선망을 가지고 있는
민영철도 노조연합회에서 투자하여 세운 호텔입니다. 쓰네미는 새로 생긴 이 호텔의 식당 웨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쓰네미가 하루 일을 마치고 시부야 언덕을 내려갈 때마다 종종 석양빛에 물든 채 쭉 늘어선 빌딩의 스카이라인을 보게 됩니다. 대도시의 인공미와 자연미가 어우러진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쓰네미는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버린 허탈감을 느끼곤 했지요.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의 뿌듯함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귀중한 하루를 낭비한 사람들이 느끼는 출혈의 허탈감 뿐이었지요. 쓰네미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 일을 돌이켜보곤 했어요. 수십 번의 전화를 받고 수십 명의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리고 종업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서너 번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것은 봉급이 적다든지 노동 환경이 나쁘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좀 더 본질적인 문제였죠. 스네미는 노동력의 일개 단위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급료는 문제도 아니었지만 오늘날까지 몇 년 동안 호텔 업계를 기웃거려 본 결과 찾고자 하는 일은 구할 수 없었어요. 구할 수 없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는 무기력해졌어요. 이 업계에서 그가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 없음을 알았을 때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려보려는 의욕조차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게 귀찮아지고 뼈저린 허무감만을 느꼈지요. 석양을 향해 걷고 있을 때 그 태양의 붉은기가 마치 자신이 낭비해버린 그날 하루의 출혈로 물들여져 있는 듯했어요. 그러나 퇴근길의 석양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의 이 현실에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유를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야근을 하기 위해 석양을 등지고 걸을 때는 자신을 죽이러 가는 것처럼 생각되었고요. 단 하나, 요즘 스네미에게 소득이 있다면 얼마 전부터 사귀는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그의 허탈감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주진 못했어요. 객 실장한테 내 방으로 급히 오라고 그러세요. 사장의 셋째 딸 와키무라 마스미로부터 히스테릭한 목소리에 내신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5시경이었다. 객실 청소를 끝내고 막 저녁 식사를 하러 가려던 어느 직원에게서 이 심상치 않은 전화 내용을 전해 듣고 객실장인 이마다 노부코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마스미가 거주하는 1521호실로 황급히 내달았다. 마스미는 이 호텔의 창립자며 명예회장인 와키무라 세이타로의 셋째 딸이다. 최근 사장의 자택이 수리 중이라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녀만 이 호텔방을 임시 거처로 정하고 명문으로 소문난 모 사립여자대학에 통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현대적 미모를 갖춘 여성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늘 그녀를 상전 모시듯 하는 것이 몸에 밴 탓인지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경박스러웠다. 이 호텔에 와서도 종업원들을 자신의 하인 대하듯 할 때가 많았다. 집안에서 응석바지로 자라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행동이 제멋대로였다. 종업원들도 그녀의 그런 태도가 안이 꼽기는 했지만 이 호텔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와키무라 집안의 딸인지라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더욱더 마스미를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다. 저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부랴부랴 도착한 이마다 노부코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요? 도대체 이 방을 어떻게 한 거죠? 마스미는 자신의 어머니 뻘인 이마다 노부코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대들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없어졌다고요. 내 반지가.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스미는 무척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했다. 자신이 그처럼 화가 나 있는데도
이마다 노부코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애가 탄 것이다. 저, 죄송합니다만 그 반지 언제 없어진 건가요? 대강 상황을 파악한 이마다 노부코가 물었다. 베테랑급 서비스 종사자라면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다. 잠자코 있으면 1년도 더 지난 문제를 들춰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있던 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2캐럿짜리 초록색 다이아몬드 반지라 100만 엔도 넘는 건데 그게. 이마다 노부코는 그 반지가 100만 엔도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랐다. 그녀가 100만 엔을 모으려면 아마 10년도 더 걸릴 것이다. 마스미가 말한 대로 그런 거액의 반지가 방을 비운 사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정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 아가씨,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디에 놓아 두셨었는데요? 이마다 노부코는 목구멍에 생선 가시라도 걸린 사람 모양으로 물었다. 테이블 위에다 놓았어요. 어젯밤 자기 전에 저 위에다 놓아두었는데 아침에 반지 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 반지가 없어져 버렸단 말씀이세요? 그렇다니까요. 저 혹시 아가씨가 어디 다른 곳에 놓아두신 걸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이마다 노부코는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대개 손님의 착각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마스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혹시 아가씨가 착각을 하신 건, 난 착각 같은 건 안 해요. 분명히 어젯밤에 테이블 위에 놓았다고요. 좋아요. 당신이 내 얘기를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철저히 조사하게 하도록 하겠어요. 마스미의 어조가 점점 격해졌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얘기하겠다는 말은 그녀의 입버릇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은 그 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았다. 100만 엔이나 하는 반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상대가 마스미가 아니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객실장인 이마다 노부코의 직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 저 아가씨, 어쨌든 저희들이 찾을 수 있을 만큼 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을 정리한 사람이 50층 객실 안내원 다나시 도키코라는 직원인데요. 먼저 이 다나시 씨를 불러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찾도록 하세요. 이런 불쾌한 사건에 길게 매달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스미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다나시 도끼꼬는 퇴근 시간이 되어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느닷없이 마스미의 방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도끼꼬는 1년 전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호텔의 개업과 동시에 입사한 이후로 줄곧 마스미의 방이 있는 50층을 담당하고 있었지요. 그녀가 지망했던 직종은 프런트 전화 안내원이었지만 그것은 영어를 꽤나 한다는 대졸 여사원들이 전부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맡은 일은 객실 안내원이었어요. 객실 청소와 손님의 자질구레한 심부름 따위를 하는 단조로운 일이었지만 1, 2년 정도 참고 하면 프론트로 갈 수 있다는 인사과장의 얘기를 위안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수수하면서도 온순하게 보이는 도끼꼬의 얼굴은 분위기에 눌려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마스미의 의혹을 자극시켰죠. 마스미가 도끼꼬에게 자기 방을 청소한 게 몇 시경이었는지 묻자 11시 경이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는 마스미가 그때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냐며 도끼꼬에게 따져 묻습니다. 도끼꼬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하며 슬그머니 얼굴을 들었죠.
그때 마스미와 노부코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테이블 위에 뭔가 귀중한 물건이 있었구나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스미는 될 수 있는 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고 싶으니 솔직히 말하라고 도끼꼬에게 말하지만 도끼꼬는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특별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마스미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 말의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스미는 도끼꼬를 거의 범인으로 단정한 듯이 지금 털어놓는 편이 가장 좋을 거라며 매우 고압적으로 얘기합니다. 옆에서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던 노부코 객실장은 보다 못해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냐며 한마디 거듭니다. 노부코도 도끼꼬가 설마 반지를 훔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시가 100만 엔도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주인도 없이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자의 마음이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노부코 객실장은 마음이 여리고 온순하여 상사의 말이라면 불평 하나 없이 잘 따르는 도끼꼬를 항상 가엾게 여겨왔어요. 손님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젊은 인생을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혹시 도끼꼬가 생리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100만 엔도 넘는 다이아 반지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지금 물건만 찾게 되면 용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노부코 객실장이 도끼꼬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건 이미 도끼꼬를 의심한다는 증거였죠. 마스미의 의혹이 어느샌가 노부코에게 전염된 것이에요. 전 몰라요. 여느 때처럼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 청소를 했을 뿐이에요. 도키코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정말 그것뿐이야? 정말이에요. 도대체 테이블 위에 뭐가 있었다는 말씀이신지요? 다이아몬드 반지 100만 엔도 넘는 거야. 네? 도키코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그걸 오늘 아침 응접 테이블 위에 놓은 채 학교에 갔다 왔더니 그만 없어져 버렸지 뭐야. 저는 그 사이에 방에 들어온 사람은 이 방을 청소한 너뿐이라고 너. 저는 몰라요. 저는 방에 놓여 있는 물건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자신이 커다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도키코는 어쩔 줄 몰라 울먹이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그럼 정말 이상하네. 이 방엔 너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근데 다이아몬드는 사라졌네? 마치 반지에 날개라도 달린 듯이 말이야. 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가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 어째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냐? 그런 너무하세요. 너무하다고? 너야말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100만 엔도 넘는 반지를 훔친 주제에 뻔뻔스러운 건 오히려 너야. 아유, 설마요. 정말 아니에요. 도키코는 그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저 아가씨, 이 도키코가 한 일이 아닌지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요. 보다 못한 이마다 노부코 객실장이 다시 한마디 거들었다.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확실하다고요. 좋아요. 끝내 시치미를 뗀다면 경찰에 알리겠어요. 정말로 자기가 결백하다면 그래도 괜찮겠죠? 마스미는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며 도키코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손을 주시했다. 오른손 약지에 인조 보석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무 중에는 장신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도키코가 그 반지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는 데다가 세공이 수수해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노부코 객실장이 특별히 관대하게 봐준 것이다. 의심하는 눈으로 본다면 없어진 마스미의 반지와 비슷한 것도 같았다. 이미테이션 반지네?
마스미는 가소롭다는 듯이 도키코의 반지를 보면서 항상 가짜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고 눈이 멀어서 슬쩍해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스미의 의욕은 그 반지를 보고 결정적으로 굳어졌다. 만약 네가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지 낀 손가락을 잘라서 보여줘. 반지를 훔쳤어도 반지 낄 손가락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면 내가 네 말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손가락을 잘라보라는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마스미는 지금 잃어버린 반지의 행방을 찾는 것보다도 자신의 놀이개를 희롱하며 노는 일에 야릇하고도 잔인한 쾌감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밤 10시경 도끼꼬는 하숙하고 있는 아파트 방에서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시체로 발견됩니다. 도끼꼬의 방은 그 아파트의 제일 외진 곳에 있었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지내는 일이 없고 자기 자신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끼꼬는 자신만의 울타리를 치고 방 안에 콕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외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서 처음에는 술집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에 비해 복장이나 태도가 얌전했고 때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이른 시간에 외출하기도 했죠. 남자가 가끔 찾아오는 것도 같았지만 언제나 슬그머니 드나드는 까닭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바빠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 도끼꼬는 그곳에서 살기로 한 것 같았어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해서 시부야 호텔에 입사한 도끼꼬는 처음에는 호텔 독신자 기숙사에 있었지만 4인 1실이라는 사생활이 전혀 없는 생활에 질려서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였죠. 관리인은 도끼코가 없을 때 그녀에게 배달되는 소포를 맡아주었는데 시체를 발견한 그날도 2, 3일 전에 배달된 소포를 전해주러 도끼코의 방에 간 것이었어요. 문을 노크했지만 인기척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잡이를 돌려보았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이죠. 관리인은 침대에서 차갑게 식은 채 누워있는 도끼꼬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나머지 112와 119를 둘 다 불러 경찰과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죠. 물론 구급차는 그냥 돌아갔고 경찰에서는 약물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이 시체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사를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사후 경과 시간은 약 20시간에서 25시간, 사인은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사였어요. 머리맡에는 독약을 넣어 마신 듯한 주스병과 유리컵이 뒹굴고 있었죠. 현장에는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시체에서는 특이한 징표가 발견되었어요. 시체의 오른쪽 약지가 손가락뼈가 붙는 뿌리에서 예리한 칼날 같은 것으로 절단되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손가락을 잘렸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절단 부위 상태로 보아 손가락을 잘린 것이 사후에 발생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살아있는 동안 잘린 것이라면 그 부위의 혈관에서 피도 많이 나고 상처 부위도 크게 벌어지고 종창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죽은 직후 입은 상처에는 그런 일상적인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장소에서 시체의 손가락을 잘라갔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 의혹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잘려나간 손가락이 현장이나 그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단지 시체의 혈액이 묻어있는 부엌에 있던 식칼만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죠. 누군가가 이 장소에 있었고 그 자가 시체의 손가락을 절단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이라 의심하고 자연히 수사는 타살이라는 가정하에 살인사건으로 진행되었어요. 시체에는 죽기 전후 성교를 했다거나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임신 3개월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신 사실에 주목한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주변과 근무처였던 호텔로 수사를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움과 동시에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는 정보를 얻게 되죠. 다음은 수사관들의 대화다. 다나시 도키코는 죽기 일주일쯤 전에 호텔 사장의 딸인 와키무라 마스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어. 그리고 무죄를 증명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잘라보라고 추궁당한 사실이 확인됐지. 그럼 역시 자살이었나? 어처구니 없는 의심을 받고 죽음으로써 항의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죽은 다음에 잘린 것이었잖아. 누명을 씻기 위해서라면 죽기 전에 잘랐겠지. 그래도 죽을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손가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항의가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럼 누가 손가락을 현장에서 가져간 걸까? 근데 도키코를 임신시킨 남자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결백하다면 스스로 나서서 수사에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수사관들의 대화는 의견만 분분하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하여간 새롭게 얻은 정보로 자살 여부도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만약 자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누군가가 도키코가 죽은 다음에 혹은 거의 죽기 직전에 현장에 와서 손가락을 잘라갔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경우 손가락을 자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도키코가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한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달라는 부탁을 직접 했다. 도키코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어도 도저히 스스로는 자를 수가 없었다. 자살이라는 것은 독약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신의 손가락을 싹둑 자르는 데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둘째 경우는 이것이다. 그 누군가가 도키코의 자살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마침 자살 현장에 온 그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와키무라 마스미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그의 독자적인 의사로 손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다. 이상의 몇 개 가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의 견해대로 역시 타살이다. 범인은 도키코를 죽인 다음 살인을 가장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른 것이다. 이때 범인은 도키코가 와키무라 마스미에게 반지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 사건은 호텔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도키코가 소속된 50층의 종업원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만약에 범인이 도키코를 임신시킨 상태라면 가장 손쉽게 알았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경우 손가락을 잘라간 이유가 수수께끼다. 손가락을 현장에 남겨두는 편이 와키무라 마스미에 대한 항의로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범인이 사전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손가락을 현장에 두고 갔을 것이다. 자살서를 놓고 보아도 손가락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항의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현장에 있는 편이 아무래도 더 호소력이 있어 보였다. 아니면 현장에서 손가락만 제거시켜서 와키무라 마스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해주려는 의도였을까? 수사관 중에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이었다. 손가락을 자른 것만으로 무죄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그 이상 손가락을 소포로 보낸다는 발상은 복수의 의도라고 해도 현실감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와키무라 가에서는 마스미에게 오는 우편물은 모두 마스미의 양해하에 사전 체크를 시키고 수상한 물건은 아무것도 배달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수사본부에서는 이렇다 할 수사 방침을 세우지도 못한 채
자살과 타살이라는 양면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은 한 달이 경과해도 도끼꽃 주변에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도끼꼬가 사건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남자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끼꼬가 하숙하고 있던 아파트 주인도 그녀의 방에 남자가 찾아오는 낌새는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느낌에 불과한 것이었죠. 도끼꼬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직장에서도 결코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는 일이 없었고 특별히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선을 그어놓고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죠. 성격은 온순해서 동료들과 잘 지내기는 했지만 일정 선 이상은 가까이 지내지 않아 동료들로부터 입에 오르내리는 일도 그렇다고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쉬는 날 도끼꼬의 아파트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해도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늘 거절당했다고 했고 겉보기에 매우 좋아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끼꼬와 그녀의 남자 상대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것으로 보아 둘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 사람 다 꺼려했던 모양이었어요. 도끼꼬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정되지 않은 채 사건은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마스미도 사건에서 받은 쇼크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도끼꼬가 죽은 후 마스미는 악몽에 시달렸었어요. 마스미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도끼꼬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꿈속에서 죽은 도끼꼬가 입술에 피를 흘리며 마스미를 노려보면서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그녀를 손짓하며 불렀고 겁에 질린 마스미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을 깨곤 했어요. 한번 잠에서 깨어나면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욕부진과 불면증으로 마스미는 눈에 띄게 여유였죠. 하지만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니 점차 회복되어 갔고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타살이라면 마스미로서는 한시름 놓게 된 거죠. 범인이 손가락을 잘라간 이유는 모르지만 마스미가 다른 사람에게 살해된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마스미는 점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제 겨우 20살 갓 넘은 어린 것이 임신을 하다니 그런 음란한 계집이니까 살해된 거라고. 도끼꼬가 죽은 건 내 책임이 아니라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본래 이기적인 성격인 마스미는 빠르게 단정해버렸어요. 물론 불면증과 식욕부진도 사라지고 체중도 제자리를 찾아갔죠. 오히려 마스미는 도끼꼬의 죽음으로 인해 그동안 시달려왔던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손가락이 잘린 건 우연의 일치고 도끼꼬가 죽었으니 이젠 100만 엔도 넘는 반지를 찾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또한 어쩌다가 반지 사건과 도끼코의 죽음이 연달아 일어난 탓에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만 원래는 별개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해버렸어요. 원기를 회복한 마스미에게는 또 한 가지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반년 전에 만나 남몰래 교제해 오던 애인과의 결혼을 드디어 부모가 허락해 준 것이에요. 처음에는 집안의 격과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스미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지만 조부인 야스자에몬이 본인이 좋으면 된다 라고 말하자 허락을 하고 만 것이죠. 그 이후엔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그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도끼꼬 사건도 애매모호하게 희석되어 버리고 이제 마스미의 행복을 방해할 만한 것은 없었죠. 그런데 그 무렵 시부야 프라자 호텔 50층의 한 객실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후 6시경 막 도착한 객실 손님으로부터 호출 전화가 걸려왔다. 먼저 객실장인 이마다 노부코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가보니까 욕실 안에 설비된 세면대의 배수구에 뭔가 걸려있는 듯이
더러운 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이 불평을 터뜨리자 노부코는 그 방과 같은 수준의 다른 객실로 손님을 안내하고 기술부의 수도 수리 기사를 불렀다. 문제의 세면대는 조립식 욕실 안에 맞춘 것으로 배수 파이프는 세면기 아래 싱크대 속에 내장되어 있다. 수리기사는 싱크대 속을 드라이버와 스패너로 짤그랑거리며 만지작거리다가 얼마 안 있어 이렇게 말했다. 이 상태로는 물 빠지기가 힘들겠는데요. 그는 머리털과 정체불명의 오물이 질척질척한 볼을 끄집어냈다. 처음에 뭔가 걸린 후로 이 계속해서 머리카락하고 오물이 붙어가지고 볼이 이 지경까지 거지게 됐어요. 수리기사는 이마다 노부코가 준비해 놓은 비닐 봉지 위에 그 오물 볼을 던져 놓았다. 비닐 위에 떨어진 순간 볼은 퍽 소리를 내며 깨졌고 그 안에서 작은 금속 같은 것이 대굴대굴 굴러나왔다. 그 금속은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빛을 발했다. 어? 뭐지 이게? 어라, 저게 뭐야?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고 수리기사가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다. 어, 이거 반지인데요? 상당히 비쌀 것처럼 보여요. 수리기사는 그 금속을 이마다 노부코의 눈앞에 내보이며 말했다. 뭐라고? 반지라고? 이마다 노부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방은 사장의 딸 와키무라 마스미가 약 한 달 전까지 묵었던 곳이라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런 것이 걸려 있으니까 배수관이 막힐 수밖에 없지요. 이리 줘봐요. 이마다 노부코는 수리기사에게서 반지를 빼앗듯이 가져갔다. 반지의 알은 아직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초록색과 호박색을 섞은 듯한 실로 우아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링은 금처럼 보였다. 이거 사장 딸의 반지인데? 네? 이게 그 객실 안내원이 훔쳤다고 의심받았던 바로 그 반지라고요? 소문은 이미 기술부 수리기사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다. 호텔 종업원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건을 완전히 은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매스컴에 사건의 전모가 새나가는 것을 막은 것만 해도 와키무라가의 실력이었다. 이마다 노부코가 그 반지를 본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100만 엔도 넘는 반지를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스미의 반지인지 아닌지 모양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마스미의 것임을 나타낼 만한 증거가 있었다. 금색 링에 MW라고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와키무라 마스미의 이니셜이 틀림없었다. 다른 사람의 이니셜과 우연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마스미는 한 달 전까지 약 반년 동안 이 방에 거처하고 있었다. 당신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이마다 노부코는 먼저 수리기사에게 입을 다물도록 일렀다. 다나시 도키코의 죽음이 자살과 타살 여부를 떠나 반지를 훔친 것은 그녀가 아니었던 것이다. 마스미가 당시 목욕이나 아니면 세수라도 할 작정으로 반지를 세면대 위에 화장대에 무심코 놓았던 것이 세면대 안으로 굴러떨어져 배수 파이프에 걸렸던 것이다. 그로 인해 만약 도키코가 누명을 억울하게 여기고 자살을 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신문 기자에게라도 알려지는 날에는 와키무라 가의 위신이 엉망으로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사실은 또 경찰에게도 알려져서도 안 된다. 마스미에 대해서 평소에 별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있지 않은 이마다 노부코였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최고 경영자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절대 비밀로 해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일이 심각해지니까. 아유, 알아요.
뭐 나라고 애사 정신이 없겠어요? 이마다 노부코의 심각한 태도에 다소 주눅들은 수리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마다 노부코에게서 반지를 건네받은 와키무라 사장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 마스미를 불러서 반지를 보여주니까 그녀는 자신의 반지가 틀림없다고 대답했다. 너 참 잘했구나.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부녀는 창백한 얼굴로 마주 보았다. 다나시 도키코의 사인이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 자살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얘긴데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군. 사장 와키무라 세이타로도 곤란하다는 말만 연발할 뿐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쨌든 와키무라 집안의 우두머리, 시부야 프라자 호텔의 위대한 주인인 아버지 야스 자이몬과 의논하기로 했다. 야스 자이몬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확 바뀌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사장이면서도 그 정도 분별도 할 줄 모르냐? 네 놈은 어찌 그리 어리석냐? 이 너란 놈은.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경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야스 자이모는 관자놀이에 핏대를 세우며 경로했다. 최근 들어 혈압이 높아져서 화낼 일이 있어도 될 수 있는 한 감정을 자제하려고 애쓰던 그도 이번 일만은 참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세이타로는 아버지가 왜 화를 내는지 몰랐다. 문제가 큰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아들의 그 침착성이 아버지를 더욱 화나게 하는지도 몰랐다. 반지를 바로 객 실장한테 돌려주어. 그리고 마스미의 것이 아니라고 해. 겨우 흥분을 억제한 야스자이몬이 명령했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널 바보라고 하는 거야 이놈. 같은 이니셜 정도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여튼 너는 얼빠진 짓을 했어. 이 반지는 절대 마스미의 것이 아니어야 돼. 알았어? 마스미 것이 아니라고. 알겠냐고. 이 반지 따위는 얼마든지 대신 살 수 있지만 명성이란 거는 한 번 떨어지면 좀처럼 회복할 수 없단 말이야. 네. 세이타로는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렸다. 객실 안내원이 죽었다고. 이 경찰에서는 자살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 도키코의 죽음이 반지의 분실과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진 않지만 마스미를 비난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반지가 나와 보라고. 객실 안내원이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아, 그렇게 되면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될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반지는 마스미의 것이 아니야. 곧바로 발견한 자에게 돌려줘. 우리 회사에 아직 노조가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를 계기로 노조가 생길지도 몰라. 이 외부에서 과격한 지원단체라도 들어와서 흔들어 보라고. 이 오픈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이 호텔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되면 잃는 것은 명성뿐만이 아니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세이타로는 자신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를 스스로 반문했다. 이 작은 반지는 야스자에몬이 인생의 남은 정열을 모두 쏘아 부어던 만들어냈던 거대한 호텔의 부와 명성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실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길일에 맞추어 시부야 프라자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호텔의 창설자인 와키무라 야스자에몬의 손녀이자 현 호텔 사장의 셋째 딸인 마스미의 결혼식이었죠. 신부 측 내비는 정계, 재계 요인들과 각 호텔의 수뇌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인데 반해 신랑 측은 주로 서민층 사람들이었죠.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은 이런 장소가 처음인 모양으로 쩔쩔매는 모습들이었고 모두 햇볕에 그을린
소박한 얼굴들이었어요. 신랑은 호텔 식당에서 웨이터장을 맡고 있던 마스바라 이사무였어요. 마스미가 반년 정도 호텔에서 살고 있었을 때 마스바라 이사무가 매일 식당에서 마스미의 식사 시중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들의 약혼이 발표되자 호텔의 모든 종업원들은 하나같이 놀랐으며 마스바라를 세기의 행운아라고 부러워했어요. 마스바라는 호텔에서도 하위직에 속했고 야스제에몬과 사장인 세이타로는 그의 이름도 존재도 몰랐었죠. 마스바라는 그들에게 개인으로서가 아닌 노동력의 단위로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직속 상관으로서 마스바라를 부려온 식당 과장 오노와 같은 사람은 약혼 소식을 듣고 아연질색했죠. 지금까지 부려먹은 대가로 그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몰라 자신의 신변 안전에 급급해하고 있던 오노는 그들의 약혼이 발표되자 잘맛이 나지 않았어요. 빈정거리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마스바라는 오노를 내빈으로 초대했고 내빈석 끝자리에 앉은 오노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하였던 마스바라의 신수가 훤해진 것을 보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와키무라 사장은 마스바라가 자기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특별히 차별 대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집안 식구가 된 이상 그에 어울리는 직책이 주어지리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회장인 야스자에모는 마스미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손녀딸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들어줄 것이었죠. 호화로운 식순에 따라 피로연은 한창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피로연에 참석한 신랑 측 사람들은 대개 호텔 종업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석이라 해도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주고받았죠. 이제부터 마스바라는 와키무라가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찍히기 십상이었죠. 특히 그들은 무엇보다도 마스미에게 미움을 살까 그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신랑 측 친구들에게 이런 피로연은 신경이 곤두서고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신랑 신부에게는 모든 게 즐겁기만 했어요. 여흥과 함께 만찬 코스가 진행되었고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마스바라의 동료들이었어요. 연회장에는 원래 전문 웨이터가 따로 있지만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식당 웨이터들이 지원을 나온 것이었어요. 생선 요리가 끝나고 네 번째 진행되는 코스에서는 고기와 육수, 그리고 그것들과 격식을 맞춘 소스가 나왔고 모두들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며 만찬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느닷없이 어디선가 쨍그랑 하고 접시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죠. 신부가 고기 조각을 찍어든 포크를 접시 위에 떨어뜨렸고 그게 테이블 위로 튕겨져 나가면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신부의 태도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눈은 접시를 주시하고 있었고 눈꺼풀에서는 경련이 일었죠. 입술과 손가락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연회장은 의아해하는 사람들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마스바라가 신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마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지가 라고만 얘기했어요. 마스바라가 떨어진 포크를 새 것으로 바꿔주려고 마스미 쪽 테이블에 손을 뻗는 순간 포크에 찍힌 것은 고기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어요. 마스바라는 괴성을 지르며 포크를 냅다 던져버렸고 포크에서 튕겨나간 손가락은 하필 마스미의 하얀 실크드레스 소매 위에 떨어졌어요. 고기 육수로 범벅이 된 손가락이 마스미의 옷에 떨어지자 또르르 하고 시뻘건 육수물이 하얀 실크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스미는 심하게 구역질을 하고 술렁이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런 바보같이 반지는
분명히 빼버렸는데. 마스바라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 나둥길고 있는 육수투성의 손가락 끝마디 부분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것은 샹들리의 빛을 받아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그때 마스바라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 소란스러워진 연회장을 냉정한 눈으로 방관자처럼 보고 있던 그는 마스미에게 음식을 나른 웨이터였다. 그 혼란의 도가니가 된 연회장에 다나시 도키코를 살해한 용의자로 마스바라 이사무를 연행해 가기 위해서 경찰들이 그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이닥쳤다. 마스바라는 쟁쟁한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뒤로하고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수사본부로 인계된 마스바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본부에서 끈질기게 추적해온 자료들과 웨이터 스네미 쇼지의 증언을 제시하자 마침내는 굴복하고 말았다. 마스바라의 자백은 다음과 같았다. 다나시 도키코와는 입사 직후에 회사 기숙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만났어요. 뭐 그 당시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만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종업원들끼리 사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고요. 이 도키코도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은밀히 사귀기로 했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도키코의 태도가 점점 심각하게 되었고 결혼을 요구하기까지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녀와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싫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만나고 있는 동안 서로 정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 도키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저는 와키무라 마스미와 교제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스미가 저한테 자꾸만 접근을 해왔던 때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도요, 야심이 있었습니다. 마스미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평생이 보장될 거 아닙니까? 도키코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제 사람의 머릿속만으로 취급받는 생활에 진저리가 났었어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요.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식당 안을 분주하게 맴도는 급식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활 이제 딱 질색이에요. 저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었다고요. 노동력의 단위가 아닌 마스바라 이삼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키코는 임신을 한 다음에 저한테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뱃속의 아이는 지우라고 해도 꼭 낳아야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심지어는 자기와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이가 갈리도록 싫어졌습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를 이런 하찮은 여자로 인해서 날려보낼 수는 없다고. 도키코와 결혼을 해서는 나한테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급이 적으니까 결혼해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노동력의 단위가 하나에서 둘로 되는 것일 뿐 그 외엔 아무 의미도 없어. 호텔에서 맞벌이 부부 종업원들이 저녁값을 아끼기 위해서 종업원 식당에서 마주 앉아 급식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이 도키코와 결혼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게 뻔해.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때 와키무라 마스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져서 도키코가 의심을 받고 있다. 마스미는 도키코한테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자르라고 윽박질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쓴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자살한 것처럼 한다면 어떨까? 억울했으니까요. 젊은 여자가 100만 엔도 넘는 반지를 훔친 도둑으로 의심받는다? 그것은 자살하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금속 도금 공장에서 훔친 청산가리를 주스에 타가지고 도키코에게 주었죠. 아파트에 출입만 조심한다면 그녀와의 관계는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짓인 줄은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그녀를 독살하고 도망치려던 순간에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인조 보석 반지를 사주었거든요. 그녀는 죽을 때까지도 그 반지를 애지중지하면서 오른손 약지에 끼고 있었어요. 싼 물건이었는데 단골 가게에서 산 것이라서 반지를 사간 사람을 추적해서 찾는다면 쉽게 찾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빼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반지를 빼려고 하니까 손가락 마디에 걸려서 좀처럼 빠지지가 않았어요. 사줄 당시에 도키코는 좀 작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끼고 있는 사이에 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진땀을 흘리면서 빼보려고 애썼지만 그 반지를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비눗물과 기름을 묻혀봐도 소용이 없었고요. 도키코는 이미 죽어 있었고 한치라도 빨리 그 방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그 손가락을 자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가락을 자른다면 그녀는 자살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죠. 부엌에 있던 식칼로 손가락을 자르고 반지만 빼가지고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단위로부터 도망쳐 나온 겁니다. 벌겋게 충혈되어 눈물을 머금고 있는 마스바라의 눈은 현실 속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려던 자가 정열을 좌절당해버린 그 눈이었다. 이것으로 도키코의 손가락이 잘린 의혹은 풀어졌다. 그러나 그의 자백에 의하면 그는 범행 직후 손가락을 현장에서 가져간 장본인은 아니었다. 그는 반지만 빼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왜 손가락을 현장에서 가져간 것일까? 하는 의혹이 남았다. 수사본부에서는 마스바라를 체포한 후 마스미의 음식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웨이터 스네미 쇼지를 주거 침입, 시체 유기, 기물 훼손죄로 체포했어요. 스네미는 주저없이 범행 동기를 자백했죠. 스네미는 도키코가 살해되기 얼마 전부터 우연히 그녀와 함께 퇴근하게 되었고 퇴근길에 가끔 다방에 가서 가벼운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도키코가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스네미는 도키코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인 걸 눈치채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차갑게 대하면 대할수록 스네미는 도키코가 점점 좋아졌어요. 스네미는 어떻게든 자신의 진심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어졌고 사건 당일 도키코의 집에 찾아갔죠. 그런데 문을 노크해도 대답이 없어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수상히 여기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녀는 손가락을 잘린 채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몹시 놀란 스네미가 도망치려는 순간 문득 종업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이 생각났어요. 도끼꼬가 사장 딸로부터 반지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으며 손가락을 잘라서 보여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도끼꼬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에 항의해서 자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뜨내미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집어들고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언젠가 기회를 봐서 그 손가락을 도끼꼬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리라 마음먹었죠. 그동안 손가락은 포르말린에 담가서 보관해두고 있었어요. 얼마 후 객실장인 노부코에게서 마스미의 반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발견된 반지를 마스미가 처음 보았을 때는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부인했다는 사실까지도 듣게 되었죠. 그 반지는 프런트 유실물센터에서 보관하기로 되었는데 사장으로부터 경찰에는 알리지 말고 회사에서 비밀리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어요. 쓰네미는 그들의 의도를 알 것 같았죠. 반지가 마스미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도끼꼬를 무고하게 죽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죠. 쓰네미는 그 반지를 이용해서 극적인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로연 만찬 때 마스미의 고기 요리 속에 넣고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반지는 유실물 센터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고 빌려왔죠. 그 효과는 정말로 극적이었고 그 상황에서 반지는 분명히 빼버렸는데 하고 중얼거리는 마스바라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마스미의 반지를 자신이 사주었던 인조 보석 반지로 착각해서 나온 말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영영 미궁 속으로 빠진 줄로만 알았던 살인 사건이 막을 내렸어요. 훗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에게 한 잡지사 기자가 어떻게 마스바라가 범인이라고 단정했는지 물었어요. 쓰네미가 마스바라의 중얼거림을 듣기 전에 이미 경찰은 마스바라를 체포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왔었으니까요. 수사관은 도끼코가 살해된 후 꽤 시일이 지나서 마스바라가 도끼코에게 인조 보석 반지를 사준 그 가게에서 도끼코 앞으로 엽서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 엽서에는 반지가 손가락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면 교환해 줄 테니 반지를 가지고 가게로 오라는 내용의 짧은 통지문이 쓰여 있었죠. 도끼코는 선물 받은 반지가 작아서 낄 수 없다며 죽기 전에 그 가게로 찾아가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이었죠. 그 가게에서 얻은 정보로 마스바라를 추적해 찾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었죠. 내일은 단체 예약이 2곳인데 몇 사람 나오기로 되어 있지? 시부야 프라자 호텔의 식당 과장 오노는 일찍 직원이 퇴근할 때쯤 마스바라 이사무 대신 새로 웨이터장이 된 가스야마에게 물었다. 가스야마가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종업원 수를 얘기하자 오노가 말했다. 2명이 결혼 상태인데 그만큼 보충은 되어 있나? 예, 곧 될 겁니다. 요식협회에 종업원으로 2사람만 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 일단 한번 사람이 빠져나가면 좀처럼 보충하기가 어려운 법이야. 오늘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로 질은 좋지 않아도 임시 고용직이라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시 고용원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뭐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겠죠. 하긴 그것도 그렇군. 하여간 사람 수는 항상 그 정도로 준비를 해 두라고. 예, 알겠습니다. 2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드디어 일에서 해방된 피곤에 지친 웨이터들이 탈의실을 향해 그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모두들 인간의 얼굴 표정이 아니라 노동력의 단위로서의 무표정한 얼굴들 뿐이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희미하게 불빛이 조정된 커다란 샹들리에가 허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손님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고 하루 일을 마감한 호텔은 몇 명의 야근자만을 남기고 도시의 야경 속에서 거대한 형체를 내보이며 우뚝 서 있었다. 네, 소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네, 모리무라 세이치의 단편 단위의 정렬 줄거리 해설과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1973년작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맞습니다. 전의 작품이라서 뭐 100만 엔이면 뭐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돼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싼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년 전에는 엄청 비싼 반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보통 그 추리 소설의 그 미덕이 있잖아요. 범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막 그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나면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설은 그냥 뒤끝이 아, 씁쓸합니다. 네,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읽고 좀 끝에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를 그래서 사회파 작가라고 부르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예. 어, 결국 이제 범인은 2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스바라 음, 이사무가 살해를 한 거고 손가락을 잘라서 그렇게 복수에 쓴 거는 스네미 쇼지.
근데 그렇죠. 스네미 쇼즈는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나저나 나 스칼렛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박인권 교수님에 이어서 네. 저를 이제 막 혹사시키는 분으로 또 등장을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 등장인물도 많은 데다가 이 비슷한 연령대의 같은 성별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저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들으시는 집중력을 제가 흐트러뜨렸을까 봐. 제가 이 전문 성우가 아니잖아요. 전문 성우들이 성우. 들으시면 되게 웃으셨을 건데 어쨌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달리내려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네.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몇 번 강조를 제가 보기에. 해 드렸는데 네. 그 점 좀 유의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스칼렛 선생님께서도 요거 좀 감안해서 등장인물을 쪼끔 줄여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편이기는 해도 지금 1 시간이 넘었거든요. 이걸 그렇네요. 네네. 이렇게 직접 다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네. 일인데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대신해서 저도. 네.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소설 모리무라 세이이치의 단위의 정렬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